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전쟁과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쟁이 끝나면 인플레이션이 찾아온다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전쟁할 때는 뭐 식량, 장비 이런 거 뭐 생산 빨리 해야 되니까 막 거래가 활발하게 일어났었고, 전쟁 끝나고 나서도 재건 때문에 뭐 국가에서 돈을 엄청나게 풀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발생한다 이런 말들이 있는데, 뭐 보실 때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전쟁을 하게 되면 국제 무역망이 망가지니까 물류가 왜곡돼요. 그러면 왜곡된 물류에서 순식간에 이제 인플레가 심화되겠죠. 지금이 딱 그렇잖아요. 공급망이 망가지면서. 네. 이러다가 이제 망하는 지름길이 요즘식으로 하면 화폐를 푸는 거고, 그 당시에는 금화, 은화니까 화폐를 풀 수가 없다. 이거 구조가 달라요. 네. 그러면 이제 거꾸로 반대로 금의 함량, 은의 함량을 줄이는 거죠. 악성화폐를 돌리는 거죠. 24K를 14K로 이런 식으로. 그렇게 되니까 결과적으로 예. 이제 인플레를 출발하는 거예요. 지금은 화폐량을 늘리는 거고, 예. 그때는 화폐의 가치를 낮춘다. 하지만 이제 뭐 시장에 돌 때는 금을 뻥튀기 시켜놓은 거네요. 그렇죠. 뭐 그것도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인플레이션이 돼버려요. 이제 중국이나 조선 같은 경우는 이게 조금 이게 다른데. 그쵸. 금화로 돌지 않으니까. 네, 좀 복잡하고 다른데, 중요한 거는 이제 쉽게 말하면 생활비가 뛴다. 특히 곡물값이 뛴다. 예. 일단 전쟁 나니까 농부들이 죽고 농사 못 짓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곡물값이 뛰는 거죠. 근데 조선 같은 경우는 국제 무역을 안 하니까 모든 것의 기준이 곡물가인데 뭐 방법이 없어요. 뭐 비축미를 풀어라 그러는데, 사실 어떤 나라가 전 국민이 먹을 쌀을 비축해 놓는 나라가 어디 있겠어. 엄청나게 잘 살지 않는 이상도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예를 들면 진짜 전 국민이 굶어 죽을 만한 정말 위기 상황이 몇 년에 한 번 오겠어. 그것도 전쟁 나서 그냥 동네에 있는 창고가 아니라 산성에다가 쌀을 비축해놔요. 아니면 뭐 영화에 나온 것처럼 뭐 국가에서 어마어마한 걸 만들어서 비축을 해놔. 그거를 풀 수 있는 만한 대사건은 몇십 년에 한 번 오겠죠. 쌀은 2년에 한 번씩 갈아줘야 돼요. 그러면 언제 올지 모르는 걸 위해서 산성까지 쌀을 맨날 올라갔다 내려갔다, 누가 그 짓 해. 그래서 이게 조선시대 얘기는 좀 힘들긴 한데, 중요한 거는 곡물은 부족해지니까 곡물가가 올라서 생존의 위험을 받게 된다. 여기까지는 정상이죠. 그리고 이제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이 또 가장 가까운 사례잖아요. 그땐 또 어땠었나요? 그러니까 이제 현대로 오면은 이제 금화, 은화를 쓰는 게 아니라 소위 이제 통화량 조절할 수 있는 지폐를 쓰게 되니까, 이때부터는 지금식으로 이제 화폐를 찍어서 뿌리잖아요. 근데 이것도 이제 정도껏 해야 되는데, 뭐 너무 유명한 얘기지만 1차 대전 이후에 독일이 그 끔찍한 인플레이션, 하이퍼 인플레. 그게 뭐 이렇게 오르다가 마지막엔 가속도가 붙어가지고 마지막에는 1달러에 18,000마르크였던 것이 그 해가 가기 전에 460만 됐다가 40억 마르크가 돼요. 이건 인플레 수준이 아니구나. 그냥 난 도대체 이게 어떻게 가능한지 모르겠어. 옛날 짐바브웨 같이 그냥 돈의 가치가 사라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정도하고 거의 비슷한. 수레로 싣고 가는 정도? 10,000원이 40억 됐다고 생각해보세요. 수레 갖고도 안 돼. 차에다가 40억 못 실어. 지금 아르헨티나가 그렇대요. 어느냐면 월급을 받자마자 암달러 상황에서 달러로 환전 안 하면 그 가는 사이에도 환율이 뛴대요. 하여간 이렇게 되니까 이제 근본이제가 폐지되게 되고, 이제 통화량이 이제 이런 식으로까지는 요동안치게 만들어 놨지만, 어쨌든 지금도 전쟁이 나면 인플레이션이 되죠. 그리고 지금은 통화 정책은 옛날 같지는 안 하겠죠. 그런데 대신에 세계 경제가 규모가 엄청나게 커졌고, 세계가 연결되는, 서로 의지하는 의존도가 너무 높아졌어요. 2차 대전 끝났을 때만 해도 미국 중부지방에 사는 농부들은 뭐 유럽에서 홍수가 난들, 러시아가 사라진들, 모르죠. 뭐가 문제가 되겠어. 자기 땅에서 난 농작물 키워서 먹고 살면 되잖아요. 그리고 미국은 땅이 넓어서 연못을 하나 파면 된대요. 그리고 거기다 붕어랑 새우 넣고 키우면 낚시도 하고, 뭐 안 되면 잡아먹고, 그러니까 이건 빵하고 생선으로 먹고 살 수는 있다. 이렇게 되는데, 지금은 그 사람들도 그렇게 못 살아요. 이제는 너무너무 세계에서 의존도가 높아져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아마 그때 전후 독일처럼 막 이게 이렇게 뛰진 않겠지만, 전반적으로 모든 것이 오르면서 우리의 삶이 고달파지겠다. 그러면 이제 현재로 돌아와서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과 러시아의 그 전쟁이 좀 길어지게 된다라 그러면 인플레이션 문제도 길어진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특히 주식하는 분들을 위해서는 두 가지가 중요한 것 같아요. 전에 금융위기하고는 다르게 어떤 게 세계적인 인플레이션이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이런 어떤 인플레이션이 모든 곳에 이제 파급 효과를 줄 것 같다. 그런데 세계 경제가 많이 얽히다 보니까 회복력도 빠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회복은 딱 정상으로 돌아가는, 과거로 돌아가는 회복이 아니라 의지할 때가 많은 거지. 예를 들면 내가 우리 대표님한테 뭐 내가 이렇게 기대서 다녔는데 우리가 둘밖에 없었는데 대표님이 아프다 그러면 난 일주일 동안 꼼짝도 못 하는 거 아니야? 그렇죠. 근데 요즘 세상엔 기댈 사람이 너무 많은 거지. 그러다 보니까 우리 대표님만큼 사람이 착하거나 내가 믿을 만한 사람은 아니어도 불편하긴 하다고 해도 기댈 사람은 많아지는 거죠. 그런 이 뭐랄까 서로 이렇게 툭툭툭 해서 가는 메커니즘이 굉장히 빨라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인플레이션이 잡힌다가 아니라 어떻게 하여간 구조가 만들어지겠죠. 그런 구조가 기형적인 구조도 있을 것이고 뭐 그렇게 되면서 세계 경제가 다시 제 모습을 찾아가 새로운 모습으로 이제 세팅이 될 텐데 이 세팅 과정이 더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그 경제 전문가들 나오는 이야기 중에서 뭐가 있었냐면 이제 뉴 노멀이라 해서 과거처럼 이제 이렇게 저물가 시대는 아예 끝이 났고 그냥 고물가에 우리가 적응해서 살아가는 시대로 바뀔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자, 그래가지고 이제 뭐 금리 인상 벌어지는데 실제로 금리를 엄청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물가가 전혀 안 잡히고 있어요. 계속 뛰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증시는 점점 어려워지고 있고 전쟁도 끝날 기미가 보이지도 않고 자, 여러분 우리 이제 약간 인플레에 대해서 좀 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인플레 대비는 해야겠지만 단순히 인플레 문제가 아니고 전쟁이 이게 이제 훅 끝날 수도 있긴 있어요. 근데 다 이게 러시아에 달렸어요. 러시아가 지금 상황에서는 푸틴이 얼마나 멍청한 짓을 하느냐 그로 인해서 러시아가 폭발하느냐 요게 1차적으로 전쟁을 끝낼 수 있는 요인이고 두 번째는 지금 당장 뭐 올 겨울이 어렵다 어쩌고 하지만 2, 3년이면 어느 정도 또다시 또 이 시스템이 잡힐 거란 말이죠. 이 상태가 되면 러시아가 경제력이 뚝 떨어질 거예요. 이렇게 됐을 때 이제 또 한 번 러시아에 충격이 오겠죠. 요 단계로 가야 되는데 우크라이나 전쟁이 확실히 안 끝난다고 하더라도 2년 정도면 어느 정도 세계 경제가 또 뭐 가스 수입원 이렇게 정비가 될 테니까 이런 시스템이 만들어지는데 시간은 걸리겠지만 공장이 착공을 해도 경제는 조금 안정을 찾잖아요. 그렇죠. 미리 그런 이런 것 때문에 상당히 좀 복잡할 것 같은데 그러기 때문에 아마 우리가 이 책도 썼지만 전략적 사고 분석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단순하게 인플레이션 되면 주식이 떨어진다, 망한다, 내려오면 이렇게 단순하게 볼 상황은 이미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굉장히 다양한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전략적 판단은 대단히 중요하고 블루오션, 레드오션 뭐 갑자기 보이는 언덕길, 뭐 계곡, 지름길 이런 것들이 우리 앞에 굉장히 저는 명멸하게 될 것 같아서 오히려 전략가들에게는 좀 표현하기가 좀 그런데 굉장히 많은 기회와 위기가 명멸하는 그런 땅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인플레이션 투자법을 좀 생각을 해봤는데요. 모두가 살아남을 수는 없다예요. 모든 기업이 이 상황에 견뎌낼 수는 없다라는 거고 다만 이 인플레에 버틸 수 있는 기업들이 좀 존재하거든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 앞단이랑 끝단 사업들인데 앞단 사업들은 이런 거, 뭐 리튬, 아까 말한 대로 농작물. 농작물은 제가 들어가는 재료비가 늘진 않잖아요. 그냥 단지 수요가 늘어서 가격이 올라갔기 때문에 제가 밀가루를 뭐 4배 이상 올린다 한들 농부가 들어가는 재료비가 4배가 되는 건 아니거든요. 뭐 기름값이 조금 들어가긴 하겠지만 그래서 이제 1차 산업들 같은 경우 뭐 농업, 광업 이런 것들은 인플레이션에 오히려 수혜를 보는 거고 예전에 오일 쇼크트 때도 보면은 실제로 돈 번 거는 중동의 국가들이 돈을 많이 벌었었으니까 그럼 여기서 투자하는 방법이 좋겠다라고 하나가 있었고요. 두 번째는 가격을 소비자한테 넘길 수 있는 기업들 대표적으로 이제 워렌 버핏 같은 경우도 그때 1974년에 그 스태그플레이션을 맞았었어요. 근데 어떻게 살아남았었냐면 그냥 돈 잘 버는 기업들만 가지고 있었더라고요. 캔디 회사 막 이런 것들. 그러니까 뭐 캔디 회사 뭐 있겠어요. 전쟁이 나서 뭐 스태그가 나든 사람들이 캔디는 사 먹으니까. 뭐 지금으로 치면 뭐 허쉬 초콜릿 뭐 이런 개념들인데 허쉬 초콜릿 가격 조금 오른다고 해서 사람들이 또 안 사 먹는 것도 아니고 근데 오히려 라면이랑 빵 이런 건 안 되더라고요. 국가 주도주의 이거는 서민 생활에 이거니까 건들지 마 이러면서 가격을 국가 통제를 하는데 초콜릿 가격 올리지 마 이러진 않잖아요.
그냥 살짝 빠져 있으면서 가격을 전가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 인플레이션에서 살아남더라. 뭐 여기서 돈을 더 잘 벌어서 성장이 뭐 더 올라간다는 게 아니라 견뎌낼 수 있더라. 그래서 저는 인플레이션 투자법이라고 하면은 앞단과 끝단을 주목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아마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경제가 재편되면은 결국 무역망이 재편될 것이고, 그쵸. 여기서 수혜받는 실정이 될 것이고,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네. 되면 이 자본주의 경제는 모두가 똑같이 영향을 받질 않아요. 디플레이션이 돼도 돈 번 사람이 있고, 인플레이션이 돼도 돈 번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인플레이션이 되면 결국 현찰량이 늘어나잖아요. 예. 그러면 이 소비자들이 쓰는 게 있어요, 또. 예를 들면 고급차 요즘 무지하게 늘어나잖아요. 아, 예. 부동산 뛰니까. 아, 명품 같이. 명품 가격이 상대적으로 떨어지거든. 예. 뭐 그런 등등등. 이게 결국 이 재편이라는 거를 보면은 전 오히려 굉장히 많은 블루오션이 생길 거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아, 오히려 이게 위기라고 할 수도 있지만 위기 속에서 기회를 발견할 수 있다. 저는 위기라는 말은 이제 세상이 너무 빨리 발전하기 때문에 위기라는 말은 재편 과정, 그러니까 성장 재편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 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요새 유행어가 있어요. 말씀하신 대로 유기농 조정이라고. 이제 건강한 조정이다. 그래서 덕분에 제가 이제 인플레이션 때문에 좀 겁을 먹었는데 또 생각해 보니까 평정심도 찾게 되고, 그렇지, 맞지. 인플레이션에서도 누군가는 돈을 벌잖아. 그러면 내가 어디에 투자할 것인가 라고 기회를 찾는 생각이 바뀌게 되는 계기가 되는 것 같아요. 항공기가 처음 등장했을 때 누구나 알았어요. 야, 저건 전쟁 무기로 대박이다. 누구나 그런 생각 안 했어요. 그쵸. 그랬을 때 대응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요. 정말 1차 대전 전쟁 때는 지옥이었잖아요. 여기서 하늘에서까지, 물론 그때 하늘이 내다 꽂고 있었지만, 이제 하늘에서 폭탄이 쾅쾅 떨어지면 이건 뭐 그냥 1000만 명이 아니라 3000만 명이 죽겠구나. 또 어떤 사람은 이제는 피할 곳이 없구나. 이제는 집에 있어도 폭탄이 떨어지겠구나. 이렇게 해서 그냥 이제 이 아마겟돈이 열릴 거야. 이러고 주저앉았던 사람. 그 다음에 참 이런 생각하는 분도 있더라고. 지금까지는 이 군인들끼리 이렇게 싸워. 예. 정치가들이 잘못된 결정을 해도 죽는 건 전선에 있는 군인들만 죽는 거야. 그런데 이제부터는 비행기로 가서 저 후방에 있는 저 도장 찍는 놈들을 때려버리겠구나. 내가 죽어도 속 시원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그 다음에 예. 그 반대로 이제는 가서 폭격으로 다 때려버리면 돼. 싹 죽여버릴 수가 있으니까 전선에서 군인들이 더 안 죽어. 이제는 가서 저 뒤에 도시를 없애버려. 이런 또 너무 오버하는 생각을 하시는 분. 여러 계열들이 있었어요. 근데 결국 성공한 사람들은요, 비행기의 성능을 테스트하면서 이 비행기가 10년은 어떻게 발전할 것인지 정확히 진단하고 거기에 맞는 전술을 생각하고 항공기 운용법을 생각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주역이 되더라고요. 실제로 우리가 지금 타고 있는 그 여객기 두 개가 보잉이랑 에어버스인데 여기가 원래 다 군수회사였었잖아요. 그렇죠. 예. 그 하워드 휴즈가 가장 공헌한 게 수송기 폭격기 생각하다가 대형 여객기 만들 수 있다. 그 사람이 그렇게 큰 비행기 만들 수 있다고 아무도 생각 안 할 때 그렇게 무식하게 큰 비행기 만들 수 있다. 그래서 항공산업을 세상을 바꿔놓은 게 하워드 휴즈 자신은 거기 못 들어갔지만 뭐 자기가 항공사도 갖고 있었지만 어쨌든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뭐 에어버스 예. 이런 게 날아다니는 항공 운수업을 구상했던 사람이 하워드 휴즈였죠. 어떻게 보면은 이것들이 우리의 이제 삶을 더 윤택하게 바꿔줄 수도 있는 거고, 그러면서 세상이 바뀌고 여기서 새로운 기회가 열릴 수도 있다. 예. 결국 감정으로 보는 사람, 공포에 제압당하는 사람,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사람, 세상은 이 세 가지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저는 세상을 보는 사람으로. 저도.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3부에 걸쳐서 전쟁과 주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저는 정말 솔직히 이 박사님의 내용들 덕분에 주식 투자할 때 정말 많은 도움을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저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미리 먼저 드립니다. 정작 저는 주식 투자 안 했지만 안 하셔서 돈 번 거예요. 아무튼 네. 그래서 이 책이 여러분한테 도움이 됐다고 네. 그러시니까 네. 도움되는 방송이나 책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